저는 쉰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저녁 무렵 한산한 지하철 객실, 다들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고요를 깨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젊은 중국 여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마치 시장통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중국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억양이 강하다 보니 객실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참고 있었습니다. 곧 끊겠지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목소리는 줄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학생은 이어폰을 꺼내 귀를 막았고 맞은편 부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객실 안은 금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였지요. 저도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못 꺼내고 눈치만 보는 그 답답함. 그때 제 눈길을 끄는 분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단정한 코트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은발을 곱게 올려 묶은 모습. 말은 체구의 조용한 분 같아 보였는데 잠시 후 일어난 그분의 행동은 제 삶에서 오래 기억될 장면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중국 여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간 객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야!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외모와는 전혀 다른 허스키하고 강한 음성. 객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 끼칠 짓은 하지 말아야지. 여기가 내 나라야?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냐?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국 여자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자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뭔지 몰라? 예의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젊은 게 버르장머리 없이. 순간 객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꾹 눌려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예의 지켜야죠. 그 말을 신호처럼 객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무 심했어. 나도 참다 답답했는데. 어르신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요. 중국 여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뭐라고 중국말로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더더욱 반감을 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외국인이면 다야? 젊은 직장인이 거들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치켜들고 마지막으로 호통치셨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 목소리는 너희 10명보다 크다. 객실 안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하철 칸 전체가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중국 여자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짐을 챙겨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렸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린 여자가 플랫폼에서 영무원에게 뭔가 따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차별이다.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몇몇 승객이 영무실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저도 목격자라 따라갔습니다. 영무실 안 경찰이 상황을 묻자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저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대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이 증언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도 상황을 이해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 여자는 끝내 언성을 높이다 떠났고 할머니는 작은 책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귀엔 그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쟁쟁했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 목소리는 너희 10명보다 크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눈치만 보고 괜히 피곤할까 침묵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앞으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벌어질 때 꼭 그 할머니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답답함을 뚫고 나온 정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56살, 결혼 26년 차, 고3 막내와 군 복무 중인 큰아이를 둔 평범한 남편입니다. 올해 추석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며 아내를 도왔고 상차림 끝나고 가족들이 차례를 마치고 나면 다들 눕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꺼버리면 더 마음이 요동칠까봐 TV만 켜둔 채 소리를 죽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표정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가면 그만, 입술이 닫히면 지금은 아니다. 추석 전날에도 선물 박스를 옮기다 봉투를 떨어뜨린 제 손길을 보고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보며 저는 저절로 사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 미안해. 아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보탬이 되고 싶어도 말 한마디가 부서지는 순간들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 저는 조심성만 늘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에도 남편이 아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비슷한 결말이 났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엔 같이 시장 가서 송편이라도 사올까? 아내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주말엔 애 학원비 챙기고 엄마 병원도 모셔가야 돼. 당신은 늘 쉴 생각부터 하네. 쉬자는 게 아니라고 해명해도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저는 운전대만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마트에서도 그랬습니다. 할인 쿠폰 버튼을 못 찾아 헤매던 저 대신 아내가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못 찾아? 미안. 다음엔. 다음. 당신한테는 늘 다음이지. 그 말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오는 내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아이 편을 들어주려다 싸움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너무 피곤해 학원 하루 빼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쉬어갈 수도 있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바로 잘라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키워서 애가 이 모양이야. 책임감이 없어. 나는 그냥 애 마음도 들어보자는 거였어. 들어봤자 해결은 내가 하잖아. 당신은 늘 말뿐이야. 아이의 숟가락 소리가 멈추고 물컵 비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곧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제 마음이 닫히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부부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소한 잘했어라는 말이 기적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 안, 40도 아닌 50 넘은 사내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서먹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 거 알아. 그냥 내 얘기도 조금. 또 시작이네.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나도 위로받고 싶어. 위로?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알아? 애 숙제, 어머님 약 살림 거기에 당신 위로까지 챙기라고. 나는 그냥 내가 내 편이면 좋겠어. 그 말 협박처럼 들려. 내 편이라 말하면서 당신 실수 덮으려는 거잖아. 결국 그날도 사과는 제 몫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또 말을 잘못했네. 아내는 등을 돌렸고 시계 초침만 방 안을 걸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말이 부서지지 않게 하는 방법. 감정이 올라오면 10분 타임아웃. 너는 항상 대신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하루에 한 번 고마운 점 말하기.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 도움 받기.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를 지켜야 한다. 종이를 접어 아내 머리맡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젯밤에 쓴 거야? 우리 싸우지 않으려면 뭔가 방법이 필요해서 적어봤어. 아내는 한참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는 매일 전쟁이야. 애들, 살림, 부모님까지 당신 감정까지 떠안으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은 스스로 정리하려고 해. 대신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 10분만 각자 숨 고르고 다시 얘기하자. 아내는 종이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근데 당신도 말뿐이면 안 돼. 오늘 설거지 당신이 해. 그리고 엄마 약은 당신이 챙겨. 그게 말보다 빠를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설거지를 하고 약국에 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오랫동안 미뤄온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큰 말싸움이 날 뻔했을 때 저는 손바닥을 들어보였습니다. 타임아웃. 아내는 눈을 흘겼지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다시 만나 서로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화낼 때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게 겁나. 나는 내가 변명부터 할 때 나 혼자 전쟁 중 같아. 그래서 날카로워져. 싸움 대신 정리로 끝났습니다. 작은 합의와 규칙을 붙였습니다. 늦는 건 늦는다고 말하기, 감정은 사실과 분리하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말 안 한 사실 때문에 화난 거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말이 또 부서지고 어떤 밤은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지지 않는 선을 서로 사이에 두었습니다. 벽이 아니라 울타리 같은 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약 챙겼어? 응. 설거지는? 벌써 했어. 그래, 잘했네. 그 짧은 말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내도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추석은 지나갔고 집안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저는 이제 말이 깨지지 않도록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이해로 시작하지만 오래가는 건 기술이다. 그 기술은 말이 부서질 때 침묵이 아니라 멈춤을 배우는 것. 오늘 밤은 불을 끄고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62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지난 겨울 제 아들 민호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35 아직 젊은 나이였죠. 민호는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 좀 잘 부탁해요. 나 없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국화향과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눈은 며느리 유라에게 머물렀습니다. 곡을 하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며칠 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 생명보험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법정 상속인이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도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유라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고요? 유라는 회사에서 절차 밟는 중이라며 차차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짧고 흔들리는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저 슬픔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49제가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라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아들이 쓰던 공동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됐는데 제 눈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뒤부터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수취인의 이름은 낯선 남자 박진우였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보증금, 정리자금 같은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유라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남자 구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실 끝에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잠깐 모습을 보이더니 안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유라는 회사 동료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을 뒤지다 민호가 남겨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단서 원본,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민호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유라가 버거우면 보험 청구 도와줘요.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엄마도 권리 있어요. 누가 선처 부탁해도 단단해지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급일은 2월 14일, 수익자는 배우자 단독. 더 충격적인 건 2월 8일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발급 기록을 떼고 구청 민원실에서 인감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월 7일 가족 대리 수령으로 인감이 발급되어 있었고 수령인은 유라였습니다. 게다가 병원 접수대에는 보험 서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적힌 낙서가 있었는데 연락처는 바로 그 남자 박진우였습니다. 저는 유라를 불러냈습니다. 보험금을 혼자 받지 않았냐고 묻자 유라는 울먹이며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민호의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도 권리가 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 순간 제 마음은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선처는 없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건명은 생명보험금 편취.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유라와 박진우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형사 고발 예정 통지. 박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해라고 절차만 도와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차만 도왔다면서 왜 내 계좌로 억대 돈이 흘러갔냐고. 송금 메모에 우리 집 보증금이라고 유라가 직접 써놨다고. 그 순간 통화는 끊겼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인 진술 일정을 잡자고. 저는 진술실에서 날짜와 기록을 하나하나 꿰맸습니다. 인감 발급, 수익자 변경, 보험금 지급, 송금 내역, 전세 계약. 증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두 사람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첫 공판 날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박진우는 무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며 이들이 아들의 임종을 틈타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바뀌면 한 방의 끝, 어머님은 몰라도 돼. 그 순간 방 청소까지 숨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라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전세보증금 1억 8천으로 이어집니까? 저는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문서 위에서 한 번 더 죽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긴 설명 끝에 선고했습니다. 며느리 정유라
징역 2년 6개월, 박진우 징역 3년.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유라는 울부짖었고 박진우는 창백해져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 말대로 단단해졌다고. 민사 재판에서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기록은 엄마가 지켰다고. 며칠 뒤 유라 친정에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사정이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 후 제 삶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서류든 3번 읽고 도장을 찍는 것. 감정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글귀와 함께 오늘도 커튼을 열며 아들에게 속삭입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 기록을 지켰다고. 살아야 할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저는 올해 53, 결혼한 지 7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는 1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알뜰히 모아 제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적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아도 든든할 만큼의 기반은 있었죠. 남편은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모아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통장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돈은 내가 잘 버니 괜찮다. 성격 맞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온순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첫 해는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후 설거지도 도와주고 주말이면 장도 같이 봐주었습니다. 시댁도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이번 달까지만 1,0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갑작스런 부탁에 당황했지만 시댁에도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흔쾌히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즉흥적이셔. 금방 갚으실 거야.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사업에 잠깐 자금이 막혔다는 이유로 2~3차례 돈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한 번, 2번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조금만 도와드리자.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통장을 함께 볼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몇 100만 원 단위로 빠져나간 송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뭐야?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비, 카드값, 보험료야. 요즘 지출이 많잖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 시어머니께 건넸다는 겁니다. 엄마가 큰일 날 뻔했어. 감옥 갈 뻔했다길래 내가 도와드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옥에 간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가정을 저버리고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긴 시간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이혼이야. 각서 써. 남편은 울면서 잘못했다며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추스르고 이번이 마지막 일 거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는 직접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여유 없습니다. 앞으로는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날 괴롭혀.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마지막이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인생 전부를 책임질 순 없어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단단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이 어떻든 더 이상 우리 생활을 흔들게 두진 않을 거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잠잠해진 듯 보였습니다. 저도 결국 마음이 약해져 남편이 부탁해. 올 때마다 생활비 차원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는 용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큰 갈등 없이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통장에서 다시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추궁 끝에 남편이 결국 고백했습니다. 사실 2년 전 엄마가 또 급하다고 해서 내가 캐피탈에서 3천만 원 정도 빌려줬어. 그 뒤로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고 있었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년 동안이나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묻는 대로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내 카드값, 보험료야. 운동 다니는데 쓰는 돈이야.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예전에 쓴 각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이혼한다고 했지? 난 더는 못 믿겠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는 엄마랑 완전히 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그 모습에 제 마음 한편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성실했고 집에서도 자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저는 앞으로도 평생 돈만 갖다 바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지.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게 바로 거짓과 배신이었습니다. 끝내 지워지지 않는 돈의 굴레 속에서 저는 오늘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33 지연입니다. 남자친구 민수와는 6년 동안 연애했고 지금은 양가 부모님 동의 아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저보다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저축을 해왔는데 민수는 직장을 옮기고 취업 준비를 했던 시절이 길어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합쳐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둘이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민수도 나름 성실하게 맞춰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가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세주는 아파트도 있고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민수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아직 예순도 되지 않았는데 따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버지는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사랑하는 건 알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가진 게 다르면 결국 싸움 난다. 내가 고생할 게 뻔해. 저는 울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수는 성실하고 착해요. 가진 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도 일하니까 같이 맞춰가면 돼요.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 우리 재산, 우리 준비해놓은 건 건드리지 마라. 그 집에서 손 벌리는 순간 끝장이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걱정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말이 예언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민수 형네 부부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민수보다 3살 위, 형수 미정 언니는 활달한 성격으로 처음 봤을 때부터 말을 곧잘 붙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술이 몇 잔 오간 후 미정 언니가 제게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우리 부부도 처음엔 괜찮았어. 돈 없을 땐 같이 힘들었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거든. 근데 돈 벌고 자리 잡으니까 시어머니 문제로 진짜 많이 싸웠어. 내가 몇 번이나 이혼 서류 꺼내 들었는지 몰라.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미정 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지연 씨네 집이 우리 집보다 여유 있는 건 다 알아. 근데 가진 게 있으면 결국 시댁 쪽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야. 시어머니는 뭘 해도 내놓으라고 하고 민수까지 사이에 끼면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미정 언니가 갑자기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동서 편 들어줄게. 텃세 같은 거 절대 안 부릴 거야. 우리 시어머니? 나한텐 함부로 못해. 내가 안 지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 같으면서도 불길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미 시댁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형수는 원래 과장하는 스타일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가슴속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결혼하면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너희 집이 여유 있다면서? 그래야 형편이 펴지지 않겠니? 저는 당황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전화를 듣던 민수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틀린 거 아니잖아.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살면 돈도 아낀다는 말 뒤에는 결국 우리가 모은 돈도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자산도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따라야지.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우리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집에서 손 벌리는 순간 끝이다. 며칠 뒤 사건은 더 노골적으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민수야, 지연이네 집에 세 주는 아파트 있다며? 결혼하면 그거 팔아서 집 장만하자. 엄마가 관리해 줄게. 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지연이랑 잘 얘기해 볼게. 우리도 출발선 맞추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와 크게 다퉜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모님 재산을 왜 내 엄마가 관리해?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런 말은 못하지. 민수는 오히려 제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아, 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도 남자로서 체면이 있잖아. 우리 형은 결혼하고 집도 장만했는데 우리만 손가락 빨 순 없잖아. 내네 집이 여유 있는 거 다 알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저와 제 집안의 자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집에서 손 벌리는 순간 끝이다. 결국 저는 부모님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한 6년의 시간은 아프게 남겠지만 적어도 제 미래는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 저와 남편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형편이 넉넉한 편입니다.
반면 시동생네는 12년 전 사고로 서둘러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가 셋. 외벌이의 살림도 빠듯합니다. 결혼할 때도 시동생네는 축의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간 돈만 수백은 좋게 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잘 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없어도 이해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명절,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 가족 모임 때마다 밥값은 늘 저희 몫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동생네가 밥을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으면 시부모님이 내셨고요. 형편뻔히 아는데 우리가 좀 더 하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고 저는 속이 답답해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다 보니 오히려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더 서글펐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날, 가족끼리 모여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특이한 소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나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그러자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순간 의외였습니다. 늘 받기만 하던 애가 웬일이지? 싶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부부가 밥값을 계산했기에 괜히 마음이 조금 훈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 뒤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형님, 이 계좌로 10,000원 보내주세요. 순간 얼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사서 보내준다더니 돈을 달라니요? 치사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돈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흔적. 검색해보니 가격은 7,500원. 즉, 저한테 1,000원 이상을 남겨 먹은 겁니다.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형님한테까지 남겨 먹어야 속이 시원한 건가? 그날 이후 제 속은 들끓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왜 맨날 우리가 밥을 사? 이번엔 좀 시동생네가 사게 해.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걔네 사정 뻔히 아는데 우리가 얻어먹으면 내가 더 불편하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더 잘하면 되지.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늘 잘하는 역할은 우리 몫이어야 합니까? 왜 그쪽은 당연하게 받기만 하고 고마움조차 모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이번엔 꼭 말해야겠다. 추석날 아침. 시댁 식탁에는 송편과 전이 가지런히 놓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제 속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다시 계산서가 우리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동서네가 한번 사세요. 저희도 얻어먹을 줄 알아야죠.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사정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다시 받아쳤습니다. 사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만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제야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그렇게 속 좁게 굴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언제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내야 할 때 안 낸 거잖아요. 그리고 선물 준다더니 10,000원 받아서 7,500원짜리 사주고 1,000원 남겨 먹는 게 그쪽 사정입니까? 순간 동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얘들아, 명절에 웬 싸움이니? 그만해라, 그만해. 하지만 이미 터질 게 터진 상황. 남편은 제 손을 잡아당기며 그만하자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안 참겠습니다. 앞으로 밥값 공평하게 내세요. 더는 우리 집에서만 무는 일 없을 겁니다. 그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속 좁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제는 제 자존심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올해 40을 앞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게는 20살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수연이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청춘을 보냈고 연애 이야기도 부모님과의 갈등도 세세한 일상까지 늘 공유하던 사이였어요. 그런 친구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던 날 저를 붙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지선아, 나 이제 진짜 가나 봐. 민준 오빠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내 동생 같은 친구가 드디어 인생의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불행은 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 홍대 근처 카페에서 늦은 점심을 하고 있었는데 창가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수연이의 예비신랑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과 몸짓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까이 붙은 어깨, 나직한 웃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 씨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장면.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카페를 나와 골목 어귀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대낮에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날 밤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선아, 드레스 어땠어? 나 너무 떨려. 제 입에서는 예쁘다는 말이 나왔지만 목구멍 깊은 곳에 걸린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말하는 순간 내 친구의 세상은 무너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고민 끝에 민준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수연이 얘기는 아닙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난 민준 씨는 처음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의 얼굴빛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뵀습니다. 그 후로 어디 들어가시는 것도요. 그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후배예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도와주던 겁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까? 제 말에 그는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선 씨, 결혼 앞두고 예민한 건 이해하지만 제발 수연이에겐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입을 막으려 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수연이에게 설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접시와 젓가락만 덜컥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계를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47시간. 내 친구의 인생이 그 안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이에게는 야근이 많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 술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제가 민준 씨에게 직접 확인을 요구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수연이는 처음엔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빠한테 기회를 줬어. 근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 수연은 결국 민준 씨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변명뿐이었습니다. 후배 고민 들어주던 거야. 내가 유난 떠는 거야. 왜 자꾸 의심하니? 유난. 그 단어가 수연이 마음을 찔러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날 밤 울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선아, 나 결혼식 잠깐 미루고 싶어. 저는 그녀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신뢰 없는 결혼은 지옥이야. 지금 멈추는 게 용기야.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준비해온 듯 말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불륜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예정대로 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아버지가 단호히 물었습니다. 젊은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 의무 때문이냐, 의지 때문이냐? 민준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는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그날 밤 수연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웨딩 슈즈가 담긴 상자를 제 앞에 두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 신었으면 내 인생은 피투성이가 됐을 거야. 그녀는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식을 취소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수연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오랜만에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지선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내 인생을 무덤에 묻을 뻔했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결국 내 친구의 인생을 지켜낸 겁니다. 저는 30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인연을 교제했고 이제는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제 또래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제 인생의 반려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대화부터 화제가 된 건 예단이었습니다. 예단은 아파트값 절반은 해야지. 그래야 우리 집 체면이 서잖니.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기색을 숨기려 했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마련할 수도 없는 금액을 요구하다니. 남자친구는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장가 문제에 체면을 세워야 할 건 나야. 며느리 집안이 그 정도는 해와야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결혼 안 할래요.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냥 포기할래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겨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돈 때문에 놓치게 할 순 없다. 아버지가 집을 줄이고 전세로 옮기면 돼. 내 엄마랑 상의했다. 어머니도 울먹이며 덧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결혼 준비하는데 걱정 말라고 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뻐해야 할 제가 부모님의 평생 집마저 팔게 만들다니. 결혼 준비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단뿐 아니라 예물도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는 기본이고 다이아몬드와 외제 시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그게 예법이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까지 줄이면서 준비하려고 해. 너무 마음이 아파. 나 차라리 이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는 한숨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엄마 욕심 과한 거 알아. 근데 지금 물러서면 우리 둘 다 상처만 남아. 조금만 참아줘.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길 각오까지 하셨는데 정작 그는 조금만 참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전세로 가시면 어디서 사세요. 어머니는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딸아, 집은 다시 마련하면 된다. 하지만 너는 사랑을 만났을 때 꼭 붙잡아야 한다. 부모가 평생 모은 게 너 잘 가는데 쓰이지 어디 쓰겠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는 제 직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친척들 모임이 있어. 예물 상자가 부실하면 창피해. 다이아 목걸이 이번 주 안에 꼭 준비해. 회사 앞에서조차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모멸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직장까지 찾아오셨어. 이건 아니지 않아? 그는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그냥 한 번만 참아줘.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평생 그는 엄마 편에만 서겠구나.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 안 할래요. 부모님이 집까지 줄이면서 희생하는데 정작 그는 제 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담배를 붙이지 않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결단을 내려서 다행이다. 부모 마음에선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불행할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결혼이 아니라 족쇄일 뿐이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못해. 사랑한다고 시작했지만 결혼이 사랑이 아니더라. 체면 때문에 내 가족이 희생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했어. 그는 말없이 고개만 떨궜습니다. 변명도 잡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금, 예물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렸지만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제 삶이 부모님의 노후가 이 집안의 체면 노름에 망가지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친정집에 돌아와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얻은 건 없다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인생은 지켜냈다. 그게 가장 큰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49,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은 만만한 성격은 아니에요. 자존심도 강하고 공부 욕심도 있는 편입니다. 밖에서는 선생님들께 칭찬도 듣고 친구들과도 원만한데 유독 저한테만 욱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제가 그만 좀 하고 쉬어라라는 말을 하면 아들은 눈을 치켜뜨며 엄마는 왜 꼭 내가 집중할 때만 그래? 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럴 땐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서 엄마 미안. 내가 너무 심했지.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한테 욱하는 건 안 된다 타이르곤 했습니다. 밖에서는 모범적인데 집에서는 저한테만 성질을 내는 아들. 저는 그게 엄마라서 편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들에게 사춘기가 3개 온 건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들이 문제집 답지를 베꼈던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크게 혼을 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울면서까지 호되게 혼을 냈어요. 남편은 그걸 두고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마음을 먼저 이해했어야지. 넌 애를 쥐잡듯이 잡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지나고 나니 그때 제 방식이 과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내 마음보다는 행동만 보고 화를 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싶다. 그래도 지금은 잘해주고 있어서 기특하다. 그러면 아들은 그땐 힘들었지만 잘 이겨낸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고맙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그 사건을 꺼내며 제가 아들을 삐뚤어지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남편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중학생이 무슨 12시까지 공부냐는 겁니다. 저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답답해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복습도 꼼꼼히 합니다. 수학은 영재원 경험도 있고 상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과정도 대부분 맞춰서 본인도 마음이 좀 놓인다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 키는 언제 크냐,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는 현실적인 성적과 입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남편은 행복이 먼저다, 대학교 안 가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는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는 내 노력을 무시한다며 서운해하고 결국 말조차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엔 핸드폰 문제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 폰은 11시 30분에 자동으로 꺼지는데 음악을 들으며 공부해야 한다며 저한테 12시 반까지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믿고 열어줬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들 잘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다 잤지만 요즘 건강 때문에 먼저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너 먼저 자면 폰은 당연히 꺼지겠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음악 듣는다길래 1시간 연장해줬어. 그 순간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무턱대고 믿는 게 부모냐?
저는 말했습니다. 믿을 건 크게 믿어야지. 1시간 음악 듣고 공부하는 걸 왜 못 믿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믿음과 방임은 다르다. 남편은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런 아빠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대화를 거부합니다. 남편은 제 탓이라고 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이를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은 그게 독이라며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엔 다정한 부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잘 지내죠. 하지만 아이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믿어주는 게 옳은 걸까? 관리하고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아들의 장래를 위해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저는 올해 52, 결혼한 지 20년 된 가장입니다. 제겐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집안의 왕이었습니다. 의견은 늘 본인의 말이 우선이었고 조금만 거슬리면 주먹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저는 늘 맞고 자랐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이야. 말대꾸 하지 마. 그 소리에 벌벌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도 제 힘으로 다녔습니다. 등록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을 장만할 때도 아버지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나이 드시면 좀 달라지겠지, 나를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에 급히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좀 보태라. 다른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처음에는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쯤은 도와드릴 수 있지 싶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주고 나니 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어느새 다 합치니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제일 생각하는 줄 안다. 역시 내 자식 중에 넌 다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호구로 삼는 아버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께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혼자 벌어 다녔고 결혼식도 제 돈으로 치렀습니다. 집도 제 힘으로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나 제가 자기를 가장 아끼는 자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기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돈을 건넨 것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일 났다.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번엔 진짜 급하다. 너밖에 없다. 저는 더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가 날 외면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불효자식.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어릴 적 맞고 자라며 늘 들었던 말, 불효자식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날 밤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 평생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뭐야? 왜 자꾸만 당해? 아이들 앞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 말이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올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또 돈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못 드립니다.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더는 망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를 집안에서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둘째가 나를 버렸다라며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서 제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잘했어. 우리 이제는 아빠 얼굴에 눈물 말고 웃음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착각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원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라 해서 모두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식이라 해서 평생 끌려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결혼한 지 15년. 명절이면 늘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인데 시어머니는 언제나 작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편애하셨습니다. 차례 때도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인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 손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그러니까 제 동서는 차례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너는 가지 마라 하며 아예 집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얘는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 불쌍하다. 그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식사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서방님은 자기 밥은 뒷전이고 아내 밥반 이상을 챙겨주고 나서야 허겁지겁 남은 음식을 떠먹곤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흐뭇해하셨는지 정말 이 집안은 작은 아들만의 집인가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차례는 없어졌습니다. 차례 안 지내도 된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솔직히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연휴 전날만 되면 작은 아들 부부는 연락 한 통 남기지 않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명절마다 시댁에 맡기더니 요즘은 아이들도 크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연휴 내내 횡한 시댁. 빈집 같은 분위기에 마음이 짠해져서 결국 제가 음식을 해다 드렸습니다. 잡채, 갈비, 나물, 송편까지. 힘겹게 준비해 들고 가면 시어머니는 제 손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해간 음식을 시어머니는 그대로 조카들을 불러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또 자의반 타의반 조카들 용돈까지 챙겨주고 나와야 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다 보니 이젠 저조차 무뎌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몫이겠지. 명절만 다가오면 자연스레 장바구니를 채우고 주방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좀 말해야 하지 않아? 왜 늘 우리만 이렇게 다 해야 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마음 이해해. 그런데 어머니 성격 알잖아. 차라리 우리가 더 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서러웠을까요? 우리만 늘 잘하는 며느리, 든든한 아들이어야 합니까? 정작 작은 아들네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왜 우리 몫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이번 추석은 유난히 깁니다. 시어머니는 또 당연하다는 듯 저만 바라보실 게 뻔합니다. 얘야, 이번엔 음식 좀 더 해서 갖고 와라. 연휴가 길지 않니? 그 말이 귓가에 맴돌 것 같아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집 챙기기 벅차요. 이번에는 작은 아들네도 함께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그 말에 집안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동서가 불편한 표정을 지을 게 뻔하고 어머니도 속상해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빈집에 남겨진 건 우리 몫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 제 마음이 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